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리사예요. 저는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한글과 AI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AI 언어 모델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목표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에요. 언어마다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AI를 만들려면 엄청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AI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로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언어마다 가진 고유의 문법 구조와 발음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팀은 서양 언어들에 대해서는 꽤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같은 언어들은 비교적 잘 처리하고 있었죠. 자연어 처리 능력도 굉장히 높아져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문장 구조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조금씩 성공을 이뤄가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서양 언어는 잘 처리하는데 아시아 언어들, 특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특히 어려운 언어로 다가왔어요. 한국어는 발음, 문법, 문장 구조가 서양 언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 AI 모델로는 처리하기가 힘들었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은 AI 기술의 중요한 타깃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AI가 아시아 언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 팀에겐 굉장히 중요한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월요일 아침 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서양 언어들에 대한 성과는 괜찮지만 아시아 언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그때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사, 이 문제를 맡아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2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저도 팀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았어요. 아시아 언어와 관련된 논문과 AI 논문들을 뒤적이며 뭔가 힌트를 얻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제 책상 앞에 한국인 동료 지연이 서 있더라고요. 리사,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네요? 응, 아시아 언어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느라 늦어졌어. 지연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일 점심때 보자고. 다음날 지연과 저는 회사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가득한 도시락이었어요. 김밥을 건네주면서 이건 김밥이라고 소개했어요. 동그랗게 말린 음식이었는데 한 입 먹어보니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다니. 김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김밥이 제가 어제 생각한 아이디어와 연관이 있어요. 응? 김밥이랑 AI 문제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야?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밥처럼 한글도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자 체계예요. 자음과 모음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들이 모여 단어와 문장을 만들죠. 이 구조가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 한글의 구조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네. 그런데 그게 AI 모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지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AI 알고리즘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가 한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들도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한글의 결합 원리를 AI 모델에 적용해보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지연의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그 결합 방식이 다른 언어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했죠. 한글의 구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음과 문자의 일치성이 매우 높았죠. 이 점은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첫 주 동안 우리는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리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잭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리사,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건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해.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어. 잭의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책상 위에 있던 한글 자모표를 보게 되었어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만을 보고 있었지만 한글의 진정한 힘은 그 유연성에 있는 거야. 한글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를 AI 모델에 적용하면 다른 아시아 언어들도 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연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한글의 유연성이었어요. 한글의 구조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연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고 우리는 즉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잭은 여전히 우리의 프로젝트를 의심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의 유연성을 AI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이어갔죠. 마침내 발표 당일이 왔어요.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잭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AI가 한글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까지 처리하는 모습을 실현했죠. 놀랍게도 처리 속도가 이전보다 40% 이상 빨라졌어요. 팀장님도 감탄하며 말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잭조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죠. 리사, 내가 틀렸어. 네가 해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환하게 웃었죠.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한글 AI 프로젝트는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떠올랐고 전 세계의 언어 학자들과 AI 연구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AI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이진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을 때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같은 다른 언어들까지도 더욱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놀라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지식이 만날 때 그 속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연과 함께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연구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지연의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힘을 깨닫고 그것을 AI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냈죠.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글이 AI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지금은 구글 AI 연구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데이비드 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한글이나 AI에 특별한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며 주로 세계 정세나 국제관계에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한국어와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AI 혁명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글 AI 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이 AI 기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글이나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주로 세계 정세와 국제 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저 뉴스에서 보던 북한과의 긴장 상태 정도였죠. 뉴스에서 항상 북한이 핵 위협을 한다는 소식만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그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3학년 때 정말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해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지민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그와 친해지기 위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민이 한글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곧바로 물어봤죠. 지민, 그게 뭐야? 그러자 지민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건 한글이야. 우리나라에서 쓰는 문자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600년 전에 만들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한순간에 깊은 호기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고유 문자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민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문자를 직접 만들었다고? 지민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맞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서 직접 한글을 만들었어. 그래서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주 논리적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체계적이라니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한글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민과는 그 이후로도 계속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죠. 지민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북한도 한글을 사용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는 약간 달라. 예를 들어, 우리는 전화기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는 말하는 기계라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북한은 외래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그저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며 두 나라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사회적 체제에서 어떻게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한글이 가진 논리적 구조와 과학적 원리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고 저는 점점 더 한글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저를 전공 변경이라는 큰 결단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그 대신 언어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더 깊이 연구하면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언어학을 전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예요. 전 세계에 7억 개가 넘는 언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글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원에서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음소와 의미가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예를 들어 영어의 어가 사실은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소의 머리를 뜻하는 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그 기원이 그림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글은 단순한 그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의문 체계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한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적 혁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글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와 문법적 특성을 깊이 탐구하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을 연구하며 그 놀라운 과학적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발표한 논문이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한글의 구조가 AI 언어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글 AI 연구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구글의 사라 존슨이라는 연구원이 제 논문을 읽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저와 함께 협력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글이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에서 저에게 협력 제안을 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사라는 저와의 첫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 언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하면 AI가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제가 연구해왔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오래된 문자가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구글과의 협력을 수락했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글과의 협력 연구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미묘한 표현과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AI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논리적 구조 덕분에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모 결합 원리가 AI에게 단어 생성과 문장 구성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언어 모델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구글 본사에서 열린 내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발표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던 중 일본에서 온 타나카 교수가 일어나더니 제 연구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드 교수,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글은 고작 600년 전에 만들어진 미숙한 문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한자나 히라가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타나카 교수의 말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잡은 거죠. 타나카 교수님, 우리의 연구는 문자의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우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과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저는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이 AI 언어 처리에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논리적이며 이를 통해 AI가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죠. 타나카 교수는 여전히 완강하게 저의 연구를 비판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슈미트 박사는 제 발표를 듣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에 이렇게 잘 맞는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프랑스에서 온 듀퐁 교수도 말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가 미래의 언어 처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저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한글의 연구 성과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연구가 정말 중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다국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저는 그 반응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구글과의 협력 연구는 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AI에 적용한 모델은 다국어 번역 시스템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였어요. 기존 번역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AI가 언어의 문맥과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높임법이나 미묘한 표현 차이를 AI가 완벽히 이해하게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했고 심지어 시인들을 초청해 AI가 한국어의 미묘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AI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언어의 미묘한 표현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AI에게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임살이라는 말을 상황에 맞게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등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를 응용하여 소수민족 언어를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연구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기술의 다리를 잇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하며 AI와 결합하여 미래의 언어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가 이제는 AI와 결합해 전 세계의 언어 처리를 혁신하고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구글과 한글의 만남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며 앞으로 한글과 AI의 결합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인식당에서 끔찍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여행객들은 그저 한 끼 식사를 하러 갔다가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수건을 요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모욕, 그리고 폭행이었습니다. 태국 A식당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손님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따귀를 날린 식당 주인의 충격적인 행태, 자신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인장의 황당한 주장, 그리고 반말에 대한 대가로 돌아온 폭행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테이블로 가보자. 순식간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그 끝에서 손님을 향해 내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XX년.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폭행 사건입니다. 여행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중 한국인들이 겪는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관광 산업 속에서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저는 리나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관광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방콕의 중심지인 카오산로드입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이 관광지는 항상 활기가 넘치며 태국의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죠. 거리에는 상인들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길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제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저는 많은 기대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광 경찰로서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였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태국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몇 주 전 무더운 태국의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카오산 로드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상인들은 기념품을 팔거나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매일같이 순찰을 도는 지역이었기에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러나 그날 예상치 못한 무전이 울렸습니다. 카오산로드 근처 식당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종종 관광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두 그룹의 관광객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죠. 그들은 식당 안에서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 있었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매우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주인도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태국의 관광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원을 강조하며 음식을 먼저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왔으니 먼저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태도였죠. 식당 주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단체였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이 먼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음식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왔고 음식을 기다린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인들이 먼저 음식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한 한국인 관광객이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중국인들이 먼저 음식을 받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최대한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는 중국과 친한 태국이야. 너희 한국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더 큰 소리로 한국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한국인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즉시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 경찰들과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졌고 양측의 감정은 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양측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상관이 나서더니 중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번 사건에서 명백히 잘못한 쪽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은 중국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소지품을 꺼내고 몸수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황당해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이제는 경찰에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인들은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지만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사건이 끝난 후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분명히 잘못한 쪽은 중국인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사과하셨죠? 상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들은 태국에서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이거든. 상부에서도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을 도울 수 없는 경찰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태국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여전히 태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저처럼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양국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태국의 시스템과 경제적 구조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국과 한국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태국 여행 중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고 방지법은 태국을 여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지의 법이나 규제를 모르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린 12가지 방지법을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와 술 반입 제한합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인 1보루, 술은 1인 1병만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아예 금지되니 소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마약법입니다. 태국의 마약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니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왕실 비하 발언 금지입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국 화폐 훼손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왕실과 관련된 언급을 삼가세요. 네 번째, 비자 규정 준수입니다.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 날짜는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입국 도장의 날짜를 꼭 확인하고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다섯 번째, 법적 음주 연령입니다. 태국의 음주 및 흡연 가능 연령은 20세입니다.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면 본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흡연 규정입니다. 태국은 흡연이 허용된 장소 외에서 흡연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바트 약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 구역을 꼭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사진 촬영 규제입니다. 일부 사원, 예배 장소, 군사시설 등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드론 사용 허가 받기입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미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도박 금지입니다. 태국에서는 경마와 복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이 불법입니다. 온라인 베팅이나 카지노 관련 활동도 절대 피하세요. 열 번째, 쓰레기 투기 금지입니다. 태국의 해변과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10만 바트 약 4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꼭 지정된 장소에 버리세요. 11번째, 불법 채취 금지입니다. 해양생물, 산호,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2번째, 여권 보관 및 사용하기입니다. 여권을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권 사본을 휴대하세요. 여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이 12가지 규칙을 준수한다면 태국 여행 중 불필요한 사고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현지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여행을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태국은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와는 다른 법과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국 여행 중 모르면 당하는 12가지 방지법에 대한 영상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신다면 안전한 여행하세요.